새벽 5시. 도시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치며 정은의 숨을 하얗게 만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하모니 요양원의 뒷문 앞에 서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손목시계를 보니 정확히 오전 5시 15분이었다. 약속 시간보다 15분 이른 시간이었지만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부터 서둘러 나왔던 것이다. 어머니, 정은은 작은 소리로 불렀다. 창문 너머로 박혜순의 실루엣이 보였다. 79세의 그녀는 이미 옷을 차려입고 작은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정은이 문을 열어주자 혜순은 떨리는 손으로 정은의 팔을 잡았다. 은아, 정말 미안하다. 이런 새벽에. 괜찮아요, 어머니. 천천히 나오세요. 정은은 혜순의 등을 감싸며 조심스럽게 바깥으로 이끌었다. 혜순의 몸이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것을 느끼며 가슴이 아려왔다. 6개월 전 이곳에 들어올 때만 해도 혼자서 걷기 힘들어했을 뿐이었는데 지금은 뼈만 남은 것 같았다. 어머니, 제가 업어드릴게요. 아니다. 은아, 너무 무거워. 무슨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는 제게 전혀 무겁지 않아요. 정은은 혜순을 등에 업었다.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다. 마치 깃털을 업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다. 혜순은 정은의 등에 엎드려 작은 소리로 말했다. 은아, 제발 이 일은 내 남편한테 말하지 마라. 정은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도현, 그녀의 남편이자 혜순의 친아들. 하지만 요양원에 어머니를 보낸 지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사람. 정은은 복잡한 감정을 삼키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알겠어요, 어머니. 그 아이는 회사 일이 바쁘거든. 나 때문에 또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정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도연이 바쁜 건 사실이었다.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한 후 더욱 업무에 매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어머니를 외면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다. 특히 혜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어머니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정은이 도현과 결혼한 지 15년 동안 혜수는 며느리라는 호칭보다는 딸이라는 말을 더 자주 썼다. 요양원에서 조금 떨어진 곳까지 걸어 나온 정은은 미리 불러놓은 택시를 확인했다. 기사는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고 정은이 혜순을 부축해 뒷좌석에 앉히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어디로 가시나요? 기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공원묘지요. 천천히 가주세요. 혜순은 택시 창문으로 요양원 건물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최신식 시설을 갖춘 깨끗한 건물이었다. 홍보 팸플릿에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는 프리미엄 요양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은아, 나는 그곳에서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다. 정은은 혜순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도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느라 바쁜데 내가 어떻게 짐이 되겠니? 정은은 고개를 저었다. 혜순이 짐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정은에게는 친정어머니를 일찍 여인 아픔을 달래준 소중한 존재였다. 도현과의 결혼 초기 서툰 며느리였던 정은을 따뜻하게 감싸준 것도 혜순이었다. 택시는 조용한 새벽거리를 달렸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으로 스며들며 혜순의 야윈 얼굴을 비췄다. 정은은 그때 깨달았다. 어머니의 얼굴이 6개월 전보다 훨씬 초췌해졌다는 것을. 뺨이 움푹 들어갔고 눈가의 주름도 더 깊어져 있었다. 어머니, 요양원에서 많이 힘드셨나요? 혜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다기보다는 외로웠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니 머리가 점점 더 흐려지는 것 같고 가끔은 내가 누구인지도 헷갈릴 때가 있더구나. 정은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혜순이지만 아직은 의식이 또렷한 순간이 더 많았다. 그런 어머니가 혼자서
하루 종일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야 했다니. 이제는 괜찮을 거예요. 제가 더 자주 뵈러 올게요. 아니다. 은하. 너는 내 일에만 집중해라. 나는 괜찮으니까. 하지만 혜순의 목소리에서는 괜찮지 않다는 것이 역력히 드러났다. 정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어머니를 다시 그 요양원에 혼자 둘 수는 없다고. 무엇인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택시는 이제 공원 묘지 입구에 다다르고 있었다. 새벽 안개가 낀 묘지는 고요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혜수는 가방을 꼭 껴안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시아버님, 오늘 꼭 뵙고 싶었어요. 6개월 전, 하모니 요양원 입소 당일. 어머니, 이곳 정말 좋아 보여요. 정은은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쓰며 말했다. 하모니 요양원의 1층 로비는 마치 고급 호텔 같았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고 천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다. 벽면에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제2의 인생을 함께합니다라는 문구가 금색 글씨로 새겨져 있었다. 접수 데스크에 앉은 젊은 여직원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입소 서류를 정리해 주었다. 박혜순 어르신, 환영합니다. 저희 하모니 요양원에서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혜수는 정은의 팔을 꼭 잡으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은하, 정말 여기서 지내야 하는 거니?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혼자서 집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요. 정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혜순의 치매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고 혼자 집에 두기에는 위험했다. 도연은 전문적인 케어를 받는 게 어머니를 위해서도 좋다며 요양원 입소를 강력히 주장했다. 시설 견학을 하며 담당자의 설명을 들을 때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넓고 깨끗한 거실, 최신 의료 장비가 갖춰진 물리치료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활동실까지. 특히 1:1 맞춤, 케어 시스템이라는 홍보, 문구가 마음에 들었다. 입소 2개월 후?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정은이 첫 면회를 갔을 때 혜수는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만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혜수는 고개를 돌려 정은을 바라봤지만 잠시 헷갈리는 표정을 지었다가 뒤늦게 알아보았다. 아, 은하, 언제 왔니? 방금 왔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식사는 잘 하시고요. 식사? 혜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아침을 먹었나? 기억이 안 나네. 정은은 간병인에게 물어봤다. 저희 어머니 아침 식사하셨나요? 아, 그게. 젊은 간병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워낙 어르신들이 많아서 정확히는 확인이 어려운데요. 아마 드셨을 거예요. 정은은 불안했다. 혜순의 방을 둘러보니 물컵도 비어 있었고 침대 시트도 며칠째 갈지 않은 것 같았다. 간병인 선생님, 어머니가 물리치료나인지 프로그램은 받고 계신가요? 그게 요즘 워낙 바빠서요. 간병인이 부족해서 기본적인 케어만 하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입소 4개월.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정은이 예고 없이 찾아간 어느 오후, 혜수는 같은 옷을 며칠째 입고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손톱도 길게 자라나 있었다. 어머니, 세면은 하셨어요? 세면? 혜수는 멍하니 대답했다. 언제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아무도 말해주지 않으니까. 정은은 화가 치밀었다. 원장실로 향했다. 원장님, 저희 어머니 상태가 이상합니다. 입소할 때 약속하신 케어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요즘 간병인 구하기가 어려워서 곧 충원할 예정입니다. 곧이 언제죠? 구체적인 날짜를 알려주세요. 그게 면접 진행 중이라서 정확한 날짜는. 원장의 답변은 늘 애매했다. 정은은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했지만 이미 지불한 비용 문제도 있었고 다른 곳도 사정이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입소 6개월 후 탈출.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혜수는 정은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은아, 나는 여기서 점점 바보가 되어가는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저 화면만 보고 있으니까 내가 누구인지도 가끔 잊어버려. 정은의 가슴이 아려왔다. 입소 전만 해도 간단한 요리도 하고 동네 할머니들과 수다도 떨던 혜순이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어도 일상생활은 충분히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리고 은아, 혜수는 주위를 살피며 속삭였다. 간병인들이 바뀌어도 너무 자주 바뀌어. 내 이름도 제대로 외우지 못해. 그냥 할머니라고만 부르더라고. 정은은 눈물을 참으며 혜순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밤에는 더 무서워. 혼자 화장실 가려고 해도 아무도 없고 가끔은 다른 할머니들 우는 소리가 들려. 그럼 나도 같이 울고 싶어져. 그날 밤 정은은 잠들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서 계속 혜순의 얼굴이 떠올랐다. 6개월 전 입소할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 달랐다. 몸무게도 많이 줄었고 표정도 생기를 잃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다. 예전의 혜수는 비록 치매 초기였지만 여전히 또렷하고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마치 희망을 잃은 듯 흐릿하고 슬펐다. 다음날 새벽, 정은은 결심했다. 혜순의 전화를 받고 요양원으로 달려가기로 한 것이다. 은아, 제발 나를 여기서 데려가 줄 수 없겠니? 하루만이라도. 어머니, 어디 가고 싶으신 곳이 있으세요? 시아버지 산소에 가고 싶어. 거기서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정은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하모니 요양원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을 너무 오랫동안 외면해 왔다. 이제는 어머니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할 때였다. 택시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천천히 올라갔다. 아침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쳐들어 차창에 얼룩진 그림자를 만들었다. 혜수는 내내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꼭 껴안고 있었다. 그 작은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은은 짐작할 수 없었다. 어머니, 많이 피곤하시죠? 조금만 더 가면 도착해요. 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다. 괜찮다. 오랫동안 오고 싶었던 곳이니까. 시아버님 산소에 가신 지 얼마나 오래됐어요? 한 3년? 아니, 4년쯤 됐나? 혜수는 기억이 혼란스러운 듯 이마를 찌푸렸다.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명절 때마다 갔었는데 정은은 가슴이 아팠다. 도연의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다. 생전에 혜순과 금슬이 좋았던 부부였다. 시아버지가 병으로 투병할 때도 혜수는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간병했다. 장례 후에도 매달 산소를 찾아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혜순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도연 오빠가 모시고 가드렸어야 하는데 아니다. 혜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 아이는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산소 가는 걸 힘들어해. 슬픔을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거든. 택시는 이제 공원묘지 입구에 다다르고 있었다. 기사가 여기서 내리시면 되나요? 라고 물었다. 네. 여기서 괜찮습니다.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천천히 다녀오세요. 정은은 혜순을 부축해 택시에서 내렸다. 산소 공기는 맑고 차가웠다. 새들의 지저귀미 고요한 아침을 깨웠다. 혜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참 좋구나. 요양원에서는 이런 공기를 맡을 수가 없어. 둘은 천천히 산길을 걸어 올라갔다. 혜순의 걸음이 예전보다 많이 느려졌지만 오늘만큼은 의지가 확고해 보였다. 중간중간 쉬어가며 20분 정도 올라가니 익숙한 묘역이 나타났다. 여기에요. 어머니. 시아버지의 묘소 앞에 도착하자 혜수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정은도 옆에 앉으며
묘비를 바라봤다. 고 김영수 지묘하고 새겨진 검은 화강한 묘비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여보. 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오랜만이야. 미안해. 진작 와야 했는데. 정은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다. 혜순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다. 여보, 나 많이 아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 요양원에서 하루하루가 너무 길어. 자꾸만 예전 생각만 나고 혜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정은은 가슴이 먹먹해져서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여보, 혜순은 가방을 열며 말했다. 내가 오늘 꼭 와야 하는 이유가 있어. 너한테 먼저 말해야 할 것이 있거든. 가방에서 하얀 봉투가 나왔다. A사 크기의 봉투였는데 병원 로고가 찍혀 있었다. 혜수는 그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꺼내며 정은을 바라봤다. 은아, 이거 봐라. 어머니, 그게 뭐예요? 정은이 봉투를 받아들고 안에 서류를 꺼냈다. 진단서였다. 상단에는 대학병원 종양내과라고 적혀 있었다. 정은은 서류를 읽어 내려가다가 갑자기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게 간암이래. 그것도 말기. 혜수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의사가 길어야 2달 정도 남았다고 하더구나. 정은은 눈앞이 아득해졌다. 서류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다. 진단일자를 보니 1달 전이었다. 어머니,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1달 전쯤 요양원에서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갔더니 정밀 검사를 하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CT도 찍고 조직 검사도 하고. 정은은 말문이 막혔다. 혜순이 응급실에 간 일도 정밀 검사를 받은 일도 전혀 몰랐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사실 나도 잘 믿어지지 않았거든. 치매도 있는데 이제 암까지. 혜수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정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치료는 가능하다고 하셨나요? 나이가 너무 많고 치매도 있어서 항암 치료를 하기는 힘들다고 하더구나. 그냥 통증 완화 치료만 하는 게 좋겠다고. 정은은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이제야 혜순의 급격한 체중 감소와 야윈 얼굴이 설명되었다. 요양원 생활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었다. 어머니, 아파요? 많이 아프세요? 가끔 배가 결리고 아프긴 하지. 하지만 참을 만해. 진통제도 주거든. 혜수는 다시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들었지? 나도 곧 너 있는 곳으로 갈 것 같아. 무섭지 않아. 오히려 이제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야. 정은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혜순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뭘 미안해하니. 너는 나한테 딸 같은 존재야. 이렇게 끝까지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혜수는 정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은아, 나 하나 부탁이 있어. 이 일, 도연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라. 시간이 되면 내가 직접 말할게. 어머니, 그 아이는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많이 힘들어했잖니. 또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아.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도연은 이 사실을 알 권리가 있었다. 친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해야 할 권리가. 혜수는 묘비 앞에 놓인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마지막 인사를 했다. 여보, 나는 이제 가볼게. 다음에 올 때는 아마 너와 함께일 거야. 산소에서 내려오는 길. 정은은 계속 혜순의 말을 되새겼다. 도연에게 알리지 말라는 부탁. 하지만 그것이 옳은 일일까? 친어머니가 말기암 진단을 받았는데 아들이 모르고 있어도 되는 것일까? 택시 안은 조용했다. 혜수는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있었고
정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뿐이었다. 어머니, 정은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말 도연 오빠한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혜수는 눈을 뜨며 고개를 돌렸다. 은아, 왜 그 아이를 힘들게 하려고 하니? 하지만 어머니는 오빠의 친어머니세요.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혜수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은아, 사실 나는 이 병을 혼자 알고 있었던 게 아니야. 정은은 깜짝 놀라며 혜순을 바라봤다.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에서 보호자에게 연락이 갔거든. 도연이한테. 정은은 숨이 막혔다. 그럼 오빠가 이미 알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응. 한 달 전 진단받던 날 의사가 보호자를 불러야 한다고 했어. 그래서 도연이 번호를 알려줬지. 정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도연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런데 그 아이는 오지 않았어. 혜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병원에서 여러 번 연락했는데도. 뭐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도연이는 바쁘다고 했대. 그리고는 그 후로 연락이 없었어. 정은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어머니가 말기암 진단을 받았는데 바쁘다고? 어머니, 왜 그때 저한테라도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너마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혹시 도연이가 마음을 바꿔서 올까 싶어서 기다려봤는데 혜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아이는 끝내 오지 않더라고. 정은은 주먹을 꽉 쥐었다. 화가 났다. 너무 화가 났다. 도연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어머니의 병을 알고도 외면할 수 있을까? 어머니, 오빠가 왜 그랬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혜수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 아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그랬어. 병원에 자주 오지 않더라고. 아버지 임종할 때도 회사에 있었잖니. 그때가 기억났다. 시아버지가 병원에서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도연은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병원에 늦게 왔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장례 절차를 모두 정은과 혜순이 처리했다. 도연은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다며 대부분의 일을 피했다. 그때부터 알았어. 그 아이는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격이라는 걸. 무서워하는 거야. 무서워한다고요? 응.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걸 견디지 못해. 차라리 미리 멀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정은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이 도연을 변명해주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어머니, 그건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오빠는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은아, 혜수는 정은의 손을 잡았다. 그 아이를 너무 원망하지 마라. 사람마다 슬픔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른 거야.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아픈데. 정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옆에서 운전하던 기사가 백미러로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미안해요, 기사님. 괜찮습니다. 혜수는 정은을 진정시키려 했다. 은아, 목소리 좀 낮춰라. 그리고 이 일은 정말 도연이한테 말하지 마라. 왜요? 왜 계속 그 사람을 감싸주려고 하세요? 감싸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아이가 더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정은은 답답했다. 혜수는 끝까지 도연을 생각하고 있었다. 자신을 외면한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픈 상황조차 숨기려 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오빠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혜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고 있어. 언젠가는 그 아이가 용기를 내서 나를 보러 올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알고 있어. 그래서 더 간절해. 죽기 전에
그 아이와 한 번만 더 제대로 된 대화를 하고 싶어. 정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혜순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도연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는 여전히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었다. 택시가 하모니 요양원 앞에 도착했다. 혜수는 기사에게 감사 인사를 한 후 정은의 부축을 받으며 내렸다. 어머니, 정말 요양원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우리 집으로 오시면. 아니다. 은아, 여기가 내 자리야. 그리고 혹시 도연이가 나를 찾으면 여기 있어야 하잖니. 혜수는 여전히 도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을 외면한 아들이지만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 하고 있었다. 어머니, 은아, 고마워. 오늘 덕분에 시아버지도 만나고 마음이 좀 편해졌어. 혜수는 요양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 뒷모습이 너무 작고 외로워 보였다. 정은은 한참을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돌아가는 길에 정은은 결심했다. 혜순의 부탁이지만 도연에게는 말해야 했다. 어머니가 얼마나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지 알려줘야 했다. 그것이 혜순을 위한 일이기도 했고 도연을 위한 일이기도 했다. 나중에 후회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정은은 거실 소파에 앉아 도연을 기다렸다. 시계 바늘이 밤 11시를 가리켰지만 여전히 남편은 집에 오지 않았다.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다는 문자만 받았을 뿐이었다. 정은은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하며 고민했다. 전화로 말해야 할까? 아니면 직접 만나서 말해야 할까? 밤 12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다. 도연이 지친 얼굴로 들어왔다. 왜 안 자고 있어? 오빠. 앉아요. 말할 게 있어요. 도연은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뭔데? 피곤한데 내일 얘기하면 안 될까? 지금 해야 해요. 어머니에 관한 일이에요. 도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야? 정은은 심호흡을 하며 말했다. 오빠,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뭐? 도연은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정은은 이상함을 느꼈다. 놀란 것 같기도 했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말기 간암이래요. 시간이 많지 않대요. 도연은 한참을 서 있더니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다.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오빠, 괜찮아요? 너무 충격받지 마요. 정은아,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정은은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여전히 충격적이었다. 역시 병원에서 연락받았죠? 응. 한 달 전에 보호자 상담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데 왜 가지 않으셨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을 뿐이었다. 오빠, 대답해요. 왜 어머니를 혼자 두셨어요? 무서웠어. 도연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뭐라고요? 무서웠다고. 어머니가 죽는다는 게 무서웠어. 도연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랬어. 병실에 있는 게 너무 무서웠어. 아버지가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보는 게 견딜 수가 없었다고. 정은은 어이가 없었다.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도망친 게 아니야. 그냥 차라리 모른 척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 어머니도 나도 덜 힘들 것 같아서. 그게 말이 돼요? 어머니가 얼마나 오빠를 기다리고 계신지 알아요? 도연은 울먹였다. 알아. 그래서 더 못 가겠어. 가면 정말 끝이라는 걸 인정해야 하잖아. 정은은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도연이 불쌍했다. 그는 여전히 어른이 되지 못한 아이 같았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치기만 하는 아이. 오빠, 그렇게 하면 후회해요. 나중에 정말 큰 후회를 할 거예요. 이미 후회하고 있어.
매일 밤 어머니 생각하면서 잠 못 자고 있다고. 그럼 지금이라도 가세요. 어머니한테 가서 사과하고 곁에 있어 드려요. 도연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못하겠어. 어머니 보면 나는 울기만 할 것 같아. 울면 어때서요? 어머니가 원하는 건 오빠가 곁에 있는 거예요. 정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때 현관문이 열렸다.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 누가 와요? 도연이 물었다. 정은은 깜짝 놀랐다. 이 시간에 누가 올 리가 없었는데 현관 쪽을 보니 혜순이 서 있었다. 요양원 옷을 입은 채로 작은 가방을 들고. 어머니, 어떻게? 혜수는 말없이 거실로 걸어왔다. 도연을 보자 그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 왜 이 시간에? 요양원에서는 뭐라고? 도연아, 혜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 많이 야위었구나. 도연은 어머니를 똑바로 볼 수 없었다.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어머니, 요양원으로 다시 가셔야 해요. 이 시간에 나오시면. 도연아, 엄마 좀 봐라. 혜순이 도연에게 다가갔다. 도연은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나를 보기 싫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병원에 안 왔니? 의사가 너를 불렀는데. 도연의 몸이 굳었다. 결국 들킬 것이 들키고 말았다. 어머니, 저는. 도연아. 혜수는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엄마가 죽는다는 게 무섭니? 도연은 마침내 어머니를 바라봤다. 혜순의 야윈 얼굴을 보자 그는 충격을 받았다. 6개월 만에 본 어머니는 너무 많이 변해 있었다. 어머니, 이렇게 많이 아프셨나요? 그제야 도연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앉았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무서웠어요. 어머니가 떠날까봐. 차라리 못 본 척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혜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제 됐다. 늦었어도 괜찮으니까. 이제 곁에 있어 주기만 하면 돼. 정은은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바라봤다. 어머니, 저도 약속할게요. 마지막까지 함께 할게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혜수는 정은의 손과 도연의 손을 함께 잡았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이제 나는 안심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부터 도연은 변했다. 다음날 회사에 휴직 신청을 했고 혜순을 집으로 모셔왔다. 요양원 대신 집에서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로 한 것이었다. 2달 후 혜순은 도연과 정은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히 잠들었다. 임종전 마지막 말은 고맙다였다. 장례를 치른 후 정은은 시아버지 산소 옆에 새로 만들어진 혜순의 묘 앞에서 다짐했다.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곁을 지키는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야.